영하의 추위에 어둠이 얼어붙던 밤이었습니다. 두만강 지뢰지대 한복판, 군인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목에는 군이 준 군번줄이 걸려 있었지만 제 등에 업힌 존재는 군이 주지 않은 제 2살배기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모른 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옹알거렸고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어둠을 깨뜨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는 2015년 12월 19일 밤 11시, 지뢰가 가득한 한복판에서 저는 2살 아들을 업고 필사의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그 한복판에서 뒤에서는 북한군 병사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땅을 뒤집는 폭음이 터졌고 흙먼지가 얼음 냄새 속으로 날아오르는 사이 군인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그대로 서라. 그 소리가 퍼지는 순간 등에 있던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뻗어 아이의 입을 막았죠. 뜨거운 숨이 손가락 틈으로 파고들고 아이는 울음을 삼키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지금 소리가 세면 오늘 밤 이 아이도 나도 끝이다.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밤하늘에 조명탄이 터지며 하얀 빛이 지뢰밭을 뒤덮었고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 북한 보위부 간부, 그리고 그 등 뒤에 엎인 어린아이. 처음으로 제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이 밤, 이 지뢰밭이 제가 살아온 세상과 지켜야 했던 이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생생한 탈북 감동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보위부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보위부에 발탁됐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은 성공한 줄 알았죠. 동무는 출신 성분이 좋아. 당이 믿는 인재야. 간부가 제 어깨를 두드리던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군복 윗주머니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천조각이 제 인생을 지켜줄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요. 집은 군부대에서 멀지 않은 작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건 아들의 웃음소리였죠. 아빠! 잘 먹지 못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2다리를 쩔뚝이며 현관까지 뛰어왔습니다. 2살 치고는 조금 왜소한 편이었어요. 먹을 게 늘 부족했으니까요. 아내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고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또 회의였어요? 위에서 내려온 문건이 하나 있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마다 저는 집안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좁고 가난한 냄새였지만 군부대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보다는 100번 나았죠. 아내는 늘 말이 적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눈치가 밝은 대신 자기 이야기는 좀처럼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가 가끔씩 제 눈치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좀 굳었네요. 그럴 땐 저는 늘 같은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일이 일이니까 다 조국을 위한 거야. 그 말은 반쯤은 진심이었고 반쯤은 자기 세뇌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의 저는 내가 하는 일은 옳다. 내가 속한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보위부 생활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합니다. 새벽에도 호출이 오고 밤에도 보고서를 쓰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디를 자주 드나드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기록해야 했습니다. 표정도 기록 대상이냐고 묻는다면 보위부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한 번은 그랬습니다. 공장 강연이 끝난 뒤 한 노동자가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희 앞에 끌려왔습니다. 강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소? 제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저 오늘 집에 감자가 남아있을까 그 걱정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정말 바늘구멍만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나라도 그러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곧바로 훈련된 말에 눌려 꺼졌습니다. 당 강연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문제요. 정신을 바로 차리시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은 그의 손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 박힌 손. 그 손이 집에서 감자를 골라내던 제 아내의 손과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누구를 잡아가는 일, 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조사하고 문서에 쓰고 보고하는 것. 나는 그냥 기록할 뿐이다. 판단하는 건 위에서 하는 거다. 그 말은 보위부 간부들이 자기 양심을 달래기 위해 자주 쓰는 주문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냥 기록만 하는 사람이라는 제 생각이 산산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보위부 청사 안은 그래도 따뜻한 편이었어요. 벽에 걸린 지도와 수령님의 초상화 아래 저는 평소처럼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무, 리철수 동무 봤나?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제자리로 다 가왔습니다. 리철수, 저보다 2살 많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아침에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왜요? 이상하네. 회의에 안 나와. 분명 출근 도장은 찍혀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쪽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굳이 창문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군용 트럭이 도착했을 때 특유의 소리. 그 소리는 보위부 안에선 금방 퍼집니다. 잠시 후 과장급 간부 한 명이 우리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우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철수 동무는 반당 반혁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시각부로 우리 부서에서 제외한다.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 누군가가 의자 다리를 살짝 끄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은 한번 우리를 훑어보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주의하시오. 사람은 겉으로 안 보이는 법이요. 우리 주변에도 반혁명 분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오. 그 말을 남기고 과장은 나갔고 우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다가는 그 말 한마디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날 밤 퇴근길에 같이 걷던 리철수가 했던 말. 너는 우리 아들 크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드냐? 뭐긴 공부 잘해서 대학 가야지. 그래, 원래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 생각이 좀 달라졌어. 그는 잠시 말끝을 흐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제발 나 같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의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야, 보위부가 뭐 어때서? 우리가 있으니까 나라가 서 있는 거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가 다음날 아침 반혁명 혐의라는 말과 함께
제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며칠 뒤 리철수의 가족이 그 집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내가 장마당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기 리철수 동무집 알지요? 그 집 오늘 보니까 창문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불도 꺼져 있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밤새 트럭 소리가 났다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밤만 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묻기에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몰라. 알아도 모르고 모르는 게 좋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서 위에 찍힌 반혁명이라는 단어, 무표정하게 읽던 그 글자가 처음으로 사람 얼굴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아내의 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지면서도 웃던 리철수의 아내, 아직 유치원에도 못 간 철수의 아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질문인데 그날 밤에는 도무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상으로만 보이던 사람들이 이름을 가진 얼굴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동무, 저 사람 기록에 불평 많음이라고 적어. 상관이 지시할 때마다 제 펜 끝이 잠깐씩 멈추곤 했습니다. 정말 불평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그냥 오늘 기분이 나빴던 건가? 사소해 보이는 의문들이었지만 그 의문이 쌓이면서 제가 믿던 세계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안을 때마다 우리 아들도 나중에 큰일 할 거야. 군대도 가고 나처럼 보위부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제 군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해요? 아버지는 그냥 글 쓰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그냥 그런 거 적는 사람이야. 아이는 이해 못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다가 금세 잊고 제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느껴질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리철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늦가을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오기 전인데도 바람이 뼈까지 파고들던 날이었습니다. 부대 회의실에 모이라는 호출이 떨어졌고 우리는 모두 군복을 단정히 여미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앞쪽에는 커다란 게시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 색출 사례. 흔히 보던 제목이었지만 그날은 어쩐지 발걸음이 잘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간부가 사례를 읽어 내려가던 중 저는 숨이 뱉는 줄 알았습니다. 보위부 내부에서조차 사상적으로 동요한 자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처리된 리철수 반혁명 분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동료와 함께 당에 대한 불신을 토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부는 준비된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은 당과 수령을 향한 근본적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백한 반당 발언이라 판단된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나랑 나눴던 말이잖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명확하게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더 있다간 언젠가 내 이름도 저 게시판에 붙겠구나. 그리고 그 옆에 아내와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 잠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나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나? 그 생각은 너무 위험해서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 떠오른 그 생각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생긴 아주 작고 희미한 금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별들을 갈라놓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때는 아직 제가 실제로 지뢰밭 위를 5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기어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철수의 사건 이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덜컥 내려앉은 돌덩이 같은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제 손은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쓰던 문장, 사상 불안정 의심, 지속 관찰 필요, 같은 기록조차 이제는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 쉽게 적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조심스러움이 더 위험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조심스러운 자는 의심스러운 자와 비슷한 의미가 되니까요. 어느 저녁,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이상해. 아내는 조용히 장작불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 있었어요. 일이 힘들어요? 힘든 건 늘 힘들지. 근데 그게 아니야.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람이 삐걱이는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그 소리가 제 심장과 똑같은 박자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 요즘 두려워. 아내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누가 보고 있을까봐, 말 한마디조차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대신 조용히 방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우리 집엔 CCTV도 녹음 장치도 없었지만 몸에 밴 습관인지 먼저 확인부터 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그 모든 걸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덮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당신이 두렵다면 나도 두렵겠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네요. 그 말은 제가 바라던 대답이면서 동시에 제가 듣기 가장 두려운 대답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한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는 절반 이상 결론이 난 상태라는 뜻이니까요. 며칠 뒤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보위부 청사 뒤편에서 한 간부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그놈 결국 입 다 풀었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근데 말 나온 김에 그 옆에서 일하던 애도 조사해야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애? 걔 있잖아. 젊은 놈. 말수 적고 성실하게 보이던 이름이 뭐더라.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한 번 크게 쿵 내려앉았어요. 그때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아, 걔. 근데 아직 증거가 없대.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 말은 저에게는 황천길로 밀어넣겠다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 아내는 아이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숟가락을 잡다가 떨어뜨렸는지 바닥에 죽이 조금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 눈이 저를 바라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입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만큼은 여기서 키울 순 없다.
그 생각이 이번엔 돌아갈 곳 없이 제 마음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삶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떠나자.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 의미를 곱씹는 듯 했죠. 참 오래 생각하더니 아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대답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죠. 그 말은 그래, 같이 가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셋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야죠.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가 세 식구라는 걸 알자 기존 금액의 거의 2배를 요구했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그럼 위험수당까지 받자오. 아내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팔 수 있는 건 전부 챙겼습니다. 남편의 옛 시계, 결혼 때 받은 작은 반지, 그리고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꺼낸 작은 보자기 하나. 이건 뭐야? 우리 엄마가 남긴 거예요. 우리 집에 남은 건 이것뿐이죠. 보자기를 풀자 희미하게 누렇게 변한 금팔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말 급할 때 쓰라면서 결혼할 때 주신 거예요. 아내는 그 팔찌를 손끝으로 한 번 쓰다듬고 조용히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가 그때예요. 우리가 살려면 내 것, 당신 것 따질 때가 아니죠. 아내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을 보니 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로였습니다. 브로커는 지뢰밭 근처에 비선 통로를 알려줬습니다. 군에서 쓰는 건데 원래는 특정 부대만 알고 있어. 밤 11시 이후 경계가 헐거워지는 시간. 그때 움직이면 가능성 있어. 비선 통로. 그 단어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원래는 감시하기 위한 길이지 도주하기 위한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가 있으니 정규 도강 지점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보위부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정체, 제 과거, 그리고 제가 저지른 모든 일을 상징하는 작은 쇠조각.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가져갈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버리고 가야 할 거야.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그 말은 눈물처럼 부드럽게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밤 10시 50분, 우리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달빛이 약하게 비추는 골목길에서 아내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워? 제가 묻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죠. 근데 당신 혼자 두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이 저를 단단히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가자. 그 손을 아내가 잡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살아남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길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 7분, 어둠 속에 파묻힌 산자락 아래 저와 아내, 그리고 2살배기 아이는 지뢰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토양이 희미하게 얼어붙어 있었고 바람은 뭔가를 경고하듯 싸늘하게 귀를 스쳐갔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맞아요? 그래, 맞아. 치료는? 많아. 그 말에 아내는 아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당신이 안아야 해요. 아이 울면 나도 끝이고 당신도 끝이에요. 아내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조금만 참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꼭 지켜줄게. 아이의 작은 손이 아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아이에게서 얼굴을 떼지 못한 채 제 품으로 조용히 건넸습니다. 당신, 우리 꼭 살아서 다시 봐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입술을 질근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는 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뢰밭으로 절벽과 같은 운명 속으로 아이를 안은 제 품에서 그 작은 몸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아무도 말하지 못한 그 떨림을 느끼며 저는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우린 다시는 예전의 우리가 아닐 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앞쪽에서 쾅 하는 폭음이 울렸습니다. 지뢰밭, 그 지옥 같은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귀를 때리는 순간 제 몸은 반사적으로 웅크렸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을 덮었고 어디선가 쇠조각들이 날아와 주변 땅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끝에는 화약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얼음처럼 찬 공기가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이가 놀라 몸을 움찔거리며 제 품 안에서 발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발 뒤꿈치가 제 갈비뼈를 세게 찼고 그 충격에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한겨울 입김이라도 새어나가면 그게 또 눈에 띌 것 같았습니다. 조명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희뿌연 빛이 지뢰밭을 희미하게 드러냈습니다. 발밑에 넓게 얼어붙은 흙 사이로 녹슨 철판 조각과 오래된 철조망 파편들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국경 초소에서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이쪽을 향해 손전등을 휘둘렀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면 사격하라. 굳이 말까지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아내가 제 옆에서 숨을 고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멈춰야 해요? 저는 대답 대신 바닥에 엎드린 채 손으로 앞으로 짧게 길을 더듬었습니다. 손끝 아래 딱딱한 쇠붙이 같은 것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부에서 교육받을 때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보이면 그건 이미 늦은 거다. 그래서 저는 눈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팔꿈치로, 무릎으로, 몸 전체로 바닥을 읽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 방향은 피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불안해졌는지 옹얼거리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군복깃을 움켜쥐고 흔들었어요. 아내의 떨리는 속삭임이 귀에 스쳤습니다. 울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 입에서 응 하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손을 뒤로 뻗어 아이의 입을 덮었습니다. 조명탄이 한 번 더 하늘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빛이 내려앉는 동안 저는 아이의 숨결을 손바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이 제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왔다가 다시 제 팔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울면 여기 있는 셋 다 끝이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면서 저는 아이의 등을
제 가슴 쪽으로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아이 몸이 작게 떨렸고 울음을 삼키듯 흐 하는 소리만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몸부림이 제 다리 쪽까지 이어져 떨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손 피나요. 상관없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앞쪽 갈대 사이로 국경 초소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그리고 더 낮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팔꿈치로 몸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나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 아주 조심스러운 숨소리들이 밤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발밑에서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얼어붙은 흙이 깨지는 소리인지 아니면 지뢰의 부품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굳히고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그 순간 같이 멈춰선 느낌이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주 천천히 발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 하나다. 보이부 교육 때 누가 던진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남이 아닌 지금 제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갔을 때 갑자기 아내가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뒤를 힐끗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바짓단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정강이 쪽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처인지 파편이 스친 건지 아니면 더 깊이 박힌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멈추면 안 돼요. 아내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 표정이 어쩌면 저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만강에 얼어붙은 수면은 이미 우리 뒤로 멀어지고 있었고 앞쪽으로는 희미하게 어두운 산 그림자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너머가 바로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자. 저기까지만. 머릿속에서 그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군인들의 고함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쪽이다. 이쪽으로 갔을 거다. 손전등 불빛이 넓게 흔들리며 이쪽 방향으로 번져왔습니다. 아직 거리는 있었지만 방심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기어갈 것인가, 뛰어야 하는가. 지뢰밭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따지다가는 불빛이 우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턴 내가 먼저 가. 당신은 내가 간자리만 밟아.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더 바짝 끌어안고 몸을 약간 세웠습니다. 완전히 일어나지는 못하고 반쯤 기어가는 자세로 무릎과 발끝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아니라 발등으로 최대한 힘을 분산시키며 눌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제 손바닥에 다시 힘이 들어갔고 아이의 눈물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따뜻한 물기가 눈물인지 제 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넓게 퍼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빛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갈대와 웅덩이 틈 사이로 몸을 숨기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앞쪽에 낮은 둔덕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 지뢰지대는 거의 끝날 것이고
그 너머부터는 일반 초소 경계 구역이 시작될 겁니다. 지뢰는 적고 대신 사람의 눈이 많아지는 구간이죠.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여기만 지나면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무릎으로, 팔꿈치로, 때로는 배를 바닥에 밀착한 채 둔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갈비뼈가 아프도록 시렸습니다. 둔덕 위에 올라서는 순간 저 멀리 어둠 속에 점처럼 박힌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 농가의 불빛 같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땅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뒤를 봤습니다. 먼지와 연기 사이로 갈대가 쓰러지고 있었고 그 뒤쪽 어둠 속에서 군인들의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다행히 바로 뒤쪽에서 엎드린 채 그대로였습니다. 아내가 제 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당신도? 아직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총성이 2번 울렸습니다. 공중을 향해 쏜 경고 사격인지 누군가를 조준한 사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천천히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망설이면 빛은 우리를 찾아낼 거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아내 쪽으로 몸을 낮추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뛰어야 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요? 아직 지뢰가.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뢰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해.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그게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뢰가 밟히지 않기를 바라며 천천히 가는 길과 총알이 날아오기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길.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앞장설게. 내가 밟은 자리만 밟아. 절대 벗어나지 마. 아내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믿어요. 그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둔덕 아래 경계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나서 몸을 던졌습니다. 첫 발, 2번째 발, 3번째 발.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일반 흙인지 묻힌 쇠붙이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정신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다만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저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제 가슴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손바닥에 더 힘을 줬습니다. 울지 마라. 조금만 더. 아버지랑 어머니랑 지금 이 길 끝까지 같이 가야 해.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동안 어느 순간 바닥의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단단하던 흙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군데군데 얼음이 덜 밟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뢰지대 특유의 억지로 다져놓은 감촉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땅의 느낌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길 벗어났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순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내도 헐떡이며 겨우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공포와 안도와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갈대숲 하나를 더 통과했습니다. 그 갈대를 밀치고 나왔을 때 드디어 눈앞에 낮고 검은 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던 중국 땅으로 이어지는 작은 비탈이었습니다. 저는 비탈 아래로 몸을 날리듯 내려갔습니다. 눈과 흙이 섞인 바닥에 구르며 떨어졌고 그 충격에 아이가 짧게 몸을 떨었습니다. 뒤이어 아내도 비탈을 내려와 제 옆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누운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는 이제 조명탄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미한 별빛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아내가 숨을 고르며 턱을 떨었습니다. 여기가...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여기부터는 중국 땅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욱신거려서 들여다보니 아이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살이 갈라진 틈에서 피가 굳어가고 있었고 그 위에 아이의 눈물인지 제 땀인지 모를 흔적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바닥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상처는 오늘 이후 내 평생을 따라다니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미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처 덕분에 이 짧은 밤을 넘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조용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길이 많이 남았어.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이 지뢰밭은 우리가 이겼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내뱉은 다짐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중국 땅의 어느 허름한 창고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둔 은신처였죠. 갈대 냄새와 축축한 나무 냄새가 섞인 그 작은 공간에서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피 묻은 손바닥 위에 포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이 아이 입을 막았던 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어쩌면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했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손바닥의 상처가 나중에 아이에게 무엇이라 말해줘야 할지 몰라 더 깊은 고민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지뢰밭의 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는 걸 말입니다. 브로커가 창고 문을 살며시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우리는 그제야 몸을 조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축축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아까까지의 지뢰밭에 비하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놀랐는지 가끔씩 흠칫거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참음 하나가 방금 전 우리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실감났습니다. 브로커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못 있어요. 날이 밝기 전에 이동해야 합니다. 공안 순찰 오면 끝입니다. 그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곧장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찢어진 바짓단 사이로 피가 굳어 있었고 상처가 얼어붙어 피부가 혼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많이 아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뜯긴 거예요. 당신도 손. 아내 시선이 제 손바닥에 멈췄습니다. 피가 굳어 검게 변한 자국 위에 아이의 치은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마치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숨을 고르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볼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살짝 붉게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피곤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잘 버텨줬다. 아버지는 절대 잊지 않을게.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창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브로커가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지금 나와요.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달빛 없는 밤 공기는 이 창고보다 더 차갑고 더욱 삭막했습니다. 하지만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몸을 낮추고 브로커 뒤를 따라가며 작은 조선족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리어카 옆에서 트럭 한 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지 않은 채 엔진만 낮게 떨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 짐칸은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기름 냄새, 축축한 흙 냄새, 쥐 오줌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웅크리고 올라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품 안에 넣듯 감쌌고 저는 그 옆에서 몸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트럭은 곧장 시동을 3개 걸었습니다. 둥 하는 진동이 몸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어둠 속 도로를 터벅터벅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눈과 얼음 위를 미끄럼 타듯 지나갈 때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마다 아내는 아이를 꼭 안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이도 피곤했는지 트럭의 떨림에 맞춰 잠들락 말락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를 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트럭은 몇 시간을 달려 한 농가 근처에 멈추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작은 등불을 들고 서 있었고 우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여기도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뜨뜻한 물 한 대야를 내줬습니다. 발, 손, 얼어붙은 거 녹여야 해. 아내는 아이의 손발부터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아이의 몸이 조금씩 풀리자 그제야 얕은 숨이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제 손바닥을 물에 담갔습니다. 따뜻함이 스며들자 통증이 뼛속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죠? 아프긴 한데 저는 손을 들며 웃었습니다.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래서 내가 끝까지 따라오기로 한 거예요. 그 말은 힘이 되어 야밤의 침묵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 농가에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갑자기 마당에서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공안이다. 열어라. 농가 주인이 다급하게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뒤로 나가. 빨리.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았고 저는 재빨리 배낭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뒷문을 통해 눈 덮인 밭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안들의 손전등 불빛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옥수수대가 억세게 서 있는 밭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찬 흙냄새가 얼굴을 핥히었고 옥수수 줄기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 머리와 등을 스쳤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입을 다시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고단함에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숨을 들이쉬며 아내의 손목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공안들의 불빛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옥수수밭 사이를 확성기로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숨었을 가능성 높다. 전부 살펴.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은 거의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몸을 조금 더 낮추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군인 둘이 우리 바로 앞줄까지 왔다가 옆줄로 방향을 바꾸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전신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어느 슬픈 상상도, 어느 무서운 미래도 그 순간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아들, 이 아이, 이대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 그 생각은 공포보다 강했고 절망보다 빠르게 온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공안들이 멀어지는 순간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더 깊이. 우리는 옥수수밭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일 수 없었고 밤이 오면 조금씩 기어가듯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사흘 동안 아내의 상처는 더 붓고 제 손바닥은 더 갈라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와중에도 가끔 깨서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 브로커가 몰래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기 못 있어.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중국 북쪽의 작은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농장은 말 그대로 숨어 사는 자들의 임시거처 같았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창고 한 칸이 우리의 공간이었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적어도 몇 날 며칠 동안은. 그러나 여기에서도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아이를 돌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버티는 동안 아내는 온종일 창고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만으로 방 안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여유조차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만이 사는 거야. 버티기만 하면 결국 도착할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 말인지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브로커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남쪽 길 열렸어. 라오스로 가야 해. 라오스, 정글. 그곳을 넘어야만 태국에 도착할 수 있었고 태국에 도착해야만 한국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더 늦기 전에.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기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2달 전 지뢰밭에서 울음을 참던 그 순간 이후로 아이는 이상하게도 조용해졌습니다.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마치 우리와 함께 도망치는 법을 본능적으로 배우기라도 한 듯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내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기억할까요? 이 모든 걸?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만 바랐습니다. 이 아이가 기억하지 않기를. 그 다음 날 우리는 중국 남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가짜 이름, 가짜 가족 관계.
하지만 품에 안은 아이의 체온만큼은 너무나도 진짜였습니다. 해가 떠서 지고 다시 떠서 질 때까지 기차는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누군가는 말을 걸어오고 누군가는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아이에게 젖은 천을 덮어 숨기고 저는 최대한 얼굴을 감췄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었으니까요. 어느 도시에서는 군인들이 기차에 올라와 검문을 했습니다. 통로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제 등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속에서 숨을 죽인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군인들이 우리 앞에서 멈추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키면 군인이 우리 좌석을 흘끗 보았습니다. 잠든 아이, 희미하게 떨리는 아내, 그리고 고개를 숙인 저, 그리고 군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칸.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제 심장은 제자리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사라졌을 때 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버티면 된다. 3달 동안 우리가 붙잡아 온단 하나의 문장.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중국 최남단에 닿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힘들어. 5날은 걸어야 해.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가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지뢰밭을 건너온 발로 이제는 정글을 넘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왔습니다. 정글 입구에 섰을 때 눅눅한 흙냄새와 거친 수증기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다음에 닥칠 일들은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 하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길이라도 버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이제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글 첫날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습기가 숨까지 막아오는 듯 했지만 그래도 다리에 힘은 남아 있었고 아내도 아직은 걷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가슴에 매단 포대기 안에서 축축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들었다 깨길 반복했죠. 둘째 날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비였습니다. 하늘이 쏟아붓는 듯 내리는 비, 나뭇잎과 나뭇잎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 축축하게 젖은 흙이 발밑에서 미끄러지는 느낌, 그리고 온몸을 파고드는 피로. 브로커가 앞장서서 길을 냈지만 그도 몇 번이나 헷갈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쪽이었나? 아니야, 저쪽이었는데.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그의 발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아이와 아내의 목숨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정글 셋째 날, 먹을 것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과 물 몇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자기 몫을 늘 제 앞에 밀었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우린 다 끝이에요. 같이 먹어야지. 난 조금만 먹어도 버텨요. 당신은 우리 둘을 없잖아요. 아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조금 더 입에 넣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배고픈 와중에도 웃을 수 있는 얼굴. 그 얼굴을 보자 왼손에 맺힌 피딱지가 다시 욱신거리는 듯 했습니다. 넷째 날 오후, 브로커가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같은 큰 나무를 2번 지나쳤습니다. 제가 슬쩍 나무에 긁어놓았던 표시가 다시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우리 같은 자리 도는 거 아니에요? 브로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조금 돌아간 것뿐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고 초조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정글 속은 생명체들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 벌레들이 날개를 부딪히는 소리, 풀숲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 아내는 아이를 안고 나뭇가지에 등을 기대며 떨었습니다. 당신, 우리 진짜 나갈 수 있겠죠?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글 한복판,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도 구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나갈 거야. 나가야지.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없어져. 아내는 그 말을 듣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주저앉고 싶어도 일어나려고요. 5째 날 아침, 우리는 거의 기적처럼 작은 오솔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나간 흔적,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땅이 살짝 다져진 흔적. 브로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 다닌 길이다. 이 길만 따라가면 강이 있을 거요. 그 말에 우리 셋의 발걸음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몇 시간을 더 걸었을 때 갑자기 나무 사이로 빛이 훅 터져 나왔습니다. 정글이 끝나며 시야가 트이자 그 앞에 거대한 갈색 강물이 수평선처럼 펼쳐졌습니다. 메콩강. 강 건너편이 태국이라고 브로커가 말해주었습니다. 강바람이 정글에서 묵은 더위를 일시에 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물을 보자마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물을 건너지 못하면 우린 여기서 끝이구나. 강가 근처 작은 마을에서 브로커는 주민들과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위험을 감수할 건지. 그들의 말은 반 이상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얼굴 표정과 손짓만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 청년이 낡은 나무 뗏목을 끌고 나왔습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조그만 뗏목, 4~5명이 겨우 올라설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걸로 강을 건너라고요? 제가 묻자 브로커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길 없소. 강만 건너면 태국이요. 태국 가면 한국 갈 수 있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강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갈색 물이 마치 숨 쉬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잔잔해 보였지만 중간중간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뢰밭에서처럼만 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지뢰 대신 물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건널 거야. 아내는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예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정글을 버티는 동안 아이도 조금씩 말라갔던 겁니다.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네가 태어나 바라던 세상은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뗏목 위에 발을 올리는 순간 대나무가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심을 잡으며 아내와 아이를 올렸습니다.
마을 청년이 노를 잡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어. 그의 말투와 표정을 보면 이 길을 한두 번 간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뗏목이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동안 제 심장은 다시 지뢰밭에서처럼 요동쳤습니다. 물은 폭발하지 않지만 한 번 빠지면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강 중간쯤 아이가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작은 손이 튀어나와 공기를 움켜쥐듯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아이의 손을 다시 감싸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때 청년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잡아. 물살이 갑자기 강해지며 뗏목을 옆으로 틀어놓았습니다. 뗏목 한쪽이 들리며 아내 몸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틀어 아내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딛고 있던 대나무가 미끄러지며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강물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잠시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저는 악착같이 뗏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가 놀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바닥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등을 감싸 안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건너편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나무들이 또렷해지고 모래사장 같은 둔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뗏목을 강가에 밀어붙였습니다. 바닥에 닿는 느낌이 전해지는 순간 저는 거의 뛰다시피 뗏목에서 내려섰습니다. 모래와 돌멩이가 뒤섞인 땅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그 감촉은 세상 그 어떤 카펫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태국이에요? 브로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태국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 틈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태국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스톱, 스톱. 총을 든 경찰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어쩐지 이번에는 그 총구가 북한에서처럼 공포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우리를 북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지.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높은 벽과 철창, 철조망, 종일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하지만 그 안에는 저와 비슷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국에서 잡힌 사람들, 어디선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 모두가 서로의 눈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얼마를 버텨야 해요? 제가 탈북자 한 명에게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데리러 올 때까지.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 아내는 아이를 안고 철창 바깥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지 흰 줄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건 어디로 가는 비행기일까요? 글쎄.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비행기를 타겠지.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피곤이 너무 깊게 내려앉아 입꼬리만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길게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보이부 사무실, 리철수, 게시판, 붉은 도장, 반혁명이라는 글자, 리철수 아들의 얼굴. 그리고 지금 내 품에 잠들어 있는 내 아들. 난 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수용소의 밤은 길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고 아내의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약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뢰밭에서 찢겼던 상처는 이미 어느 정도 아물었지만 흉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볼록하게 솟아오른 작은 흰 자국들. 아이, 이 자국. 여기서 포기하면 이 상처는 그냥 상처로 끝나겠지. 하지만 끝까지 가면 이건 증거가 될 거야. 우리가 버텼다는 증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철창 앞에서 관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낡은 종이에 적힌 이름들. 그 중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도, 우리 아들의 새로 만든 이름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그래, 진짜 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만나게 될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낯설지만 선명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을까? 몇 년 뒤, 한국에서 정말로 그 질문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대답을 선택해야 할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비행기 창밖 아래로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낯선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날,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공항의 넓은 유리와 환한 불빛에 정신을 빼앗겨 연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그래, 이젠 우리도 여기 사람이야. 입국 심사, 조사, 하나원. 모든 과정은 낯설고 복잡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다시 북쪽으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 밤 이게 꿈이면 깨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난 뒤 우리는 작은 임대 아파트 한 칸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비어있지 않은 공간. 내가 허락만 하면 언제든 무언가로 채울 수 있는 공간. 그게 그렇게 낯설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슈퍼에서 쌀과 채소를 사오면서도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마다 한 번씩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되는 거 맞죠? 계산하고 영수증 주는 게 여기 방식이래. 몇 년 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말투, 표정, 일하는 방식, 사람들 사이 거리, 뭐 하나 익숙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가 선택해서 온 곳이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경비 일을 하게 됐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밤늦게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라인 일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싱크대 옆에 조그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버텨요. 그 메모를 본 날 저는 괜히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길게 틀어놓았습니다.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물인지 땀인지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한국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곳 말과 문화를 익혔습니다. 집에서는 아직도 저와 아내가 어눌한 말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이상해요. 친구들이 안 쓰는 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조금 이상해. 그래야 기억에 남지. 아이는 킥킥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지뢰밭에서 울음을 삼키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마음껏 웃어라. 우는 건 그때 충분히 했으니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 손을 잡다가 문득 멈추더니 손바닥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흉터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빼고 싶었지만 이미 아이의 눈은 상처 하나하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굳어진 자국들, 볼록하게 솟은 흔적. 아이의 눈이 궁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다친 거예요? 아이의 말은 순수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짧은 순간 아주 먼 과거를 오갔습니다. 보이부 사무실, 리철수, 지뢰밭, 두만강, 옥수수밭, 정글, 메콩강, 수용소, 비행기, 인천공항, 그리고 지금 이 작은 거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상처를 단순히 일하다 다쳤다고 말해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아이는 더 묻지 않고 넘어갈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메콩강을 건너기 전날 밤 정글에서 아이를 안고 제게 말하던 아내의 얼굴.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한 번쯤은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렇게 미뤄온 질문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아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거? 저는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저는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네가 만든 상처야. 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요? 언제요? 저는 웃었습니다. 너는 기억 못할 거야. 2살 때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처음으로 아이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밤에 몰래 집을 나왔는지, 왜 지뢰밭을 건너야 했는지, 왜 아버지가 네 입을 손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이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 두려움,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서글픔. 마지막까지 듣고 나서야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울었으면 우리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자니 아이 마음에 너무 큰 그림자를 남기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지금껏 버텨온 모든 날이 가벼운 이야기처럼 느껴질까 걱정됐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울었어도 아버지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겠지. 다만 네가 울음을 참아줬기 때문에 아버지도 살 수 있었던 거야. 아이가 제 손바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제 손바닥 위에 포개었습니다. 그럼 이건 나쁜 상처 아니네요. 나쁜 상처 아니야. 이건 제가 아버지 살려준 증거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순간, 숨을 죽이라고 강요했던 기억. 그게 늘 마음 한구석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반대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살려준 거잖아요. 저는 겨우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건 네가 아버지 살려준 자국이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손바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지뢰밭의 밤, 메콩강 위에서 떨리던 다리, 수용소 철창, 인천공항 천장에 매달린 불빛, 그리고 지금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
희미한 형광등.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상처를 내 죄책감의 증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아이 눈에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로 보이는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얼음 같은 것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경비 일을 하고 밤이나 주말에는 탈북민 모임에서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길 잃고 흔들리는 사람들, 저보다 더 험한 길을 건너온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내 손바닥을 떠올립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누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잠시 웃습니다. 나도 예전에 지뢰밭을 하나 건넌 적이 있어. 그리고 꼭 덧붙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건너. 누군가 지켜야 할 이름이 있을 때만 사람은 그런 길을 건널 수 있거든. 집에 돌아와 아이가 장난스럽게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아이는 여전히 묻습니다. 아버지, 이 상처 멋있어요. 영웅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영웅은 무슨... 이건 그냥 아버지가 겁쟁이라서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생긴 자국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겁쟁이의 흔적이 아니라 2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참아준 밤의 흔적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아이가 여기 서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어디에 계시든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번 조용히 불러보셨으면 합니다. 지뢰밭이든 정글이든 강물이든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건 결국 그 이름 하나였으니까요. 제게는 그 이름이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손바닥 흉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래, 너 덕분에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다. 오늘도 저는 내일을 위해 다시 눈을 감습니다. 지뢰밭의 밤은 지나갔지만 그 밤에 붙잡았던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더 자라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줄 날이 온다면 그때 이 상처는 또 다른 의미로 남겠지요. 그날까지 저는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묵묵히. 그러나 분명히 2살배기 아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버텼던 그 밤을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요. 떠올리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신 가명 이성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주위에 탈북을 하신 새터민이 계신다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새터직이었습니다.